네, 오늘 강연의 제목은 문학의 그라운드 제로에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피폭 지역을 뜻하는 그라운드 제로라는 개념을 가져와서 재난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탐구하면서 21세기 문학의 방향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려고 했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에 재직 중이고요. 비교문학 협동 과정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형철이라고 합니다. 그라운드 제로라는 개념이 있죠.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피폭 지역을 가리키는 개념이고요. 2001년 9.11 테러 당시에 그 세계무역센터가 있던 자리를 또 그라운드 제로라고 부르기도 했었는데 비유로 사용하기 좀 너무 심각한 사안이긴 합니다만 문학의 경우에도 그라운드 제로라고 하는 그런 장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거는 다른 곳이 아니고요. 재난 그 자체가 바로 문학의 경우에도 그라운드 제로가 탄생하는 그런 곳일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문학자들도 그런 고민들을 했는데요. 예를 한번 들어드려 보면 관동 대지진, 벌써 100년 전 일인데요. 그 지진 당시에 일본의 작가인 기쿠치 간이라는 분이 이런 토로를 했었습니다. 우리들 문예가에게 있어서 제1의 타격은 문예라고 하는 것이 생사존망의 갈림길에서는 골동 서화 따위와 마찬가지로 무용의 사치품임을 똑똑히 알았다는 점이다. 좀 고통스러운 고백이죠. 자신의 존재 혹은 문학의 존재 이유에 대한 심각한 회의에 빠지는 순간입니다. 지진 현장에 가보면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 자리는 곧 문학이라고 하는 것도 다 무너져 내리는 그런 곳이지 않을까라는 짐작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100년 뒤에 이제 일본에서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에도 많은 작가들이 비슷한 고뇌에 빠졌습니다. 다카하시 가스히코라는 분인데요. 추리소설을 쓰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술인이 뭐니 말할 상황이 아니다. 그것보다 우유와 가솔린의 확보가 소중하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문예에 관계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절망과 슬픔을 느낀다. 내가 해왔던 일은 결국 무의미한 일이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때 문학은 어떻게 이 그라운드 제로에서 복구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자괴감과 수치심을 느끼겠죠. 이런 상황에서 글 따위가 무슨 소용이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다시 쓰는 것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쓰는 것의 가치를 입증하는 방법은 다른 어떤 언설들을 가지고 그걸 포장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쓰는 행위 자체가 그 순간에 가치가 있다는 걸 입증하는 방법밖에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 작가들은 아무것도 쓰지 않고 고뇌에 빠짐으로써 자신의 어떤 진정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쓰게 되는 것이죠. 그때 쓰게 되는 문학을 재난문학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일부러 붙였었는데요. 화면에 보시다시피 재난이라는 말을 형용사로 수식어로 쓰지 않고 재난문학이라고 하는 하나의 개념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재난문학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장르문학이라고 하는 것들 중에는 가상의 재난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거기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그리는 그런 문학 종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재난문학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재난영화라는 명칭도 쓰고. 근데 저는 범위를 좀 좁히고 싶습니다. 그 가상의 재난을 소재로 한 그런 작품들은 빼고요.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난 재난들에 대해서 작가들이 그 재난에 대한 대응으로
제출한 문학으로 한정을 하면서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재난 문학은 뭘 주로 다루게 될 것인가 생각해 보면은 재난 상황 속에서의 인간의 모습이 재난 문학의 주요 소재가 되겠죠. 소개해드리고 싶은 소설이 하나 있는데요. 1700년대 후반, 1800년대 초반에 활동했던 하인리히 폰 클라이스트라고 하는 독일 작가가 있습니다. 그가 쓴 소설 중에 칠레의 지진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1807년 작품입니다. 재난사회학 이런 분야가 요즘에 있습니다만 그런 분야가 정립되기 훨씬 전에 그런 재난사회학적 통찰을 담고 있었다라고 할 만한 그런 소설인데요. 근데 이 소설이 바로 재난이 일어나면은 탄생하는 천국과 지옥 두 개를 동시에 보여주는 그런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걸 이제 사회학적인 개념으로 바꾼다면 연대와 갈등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재난사회학에서 사회적 연대 그리고 사회적 갈등이라는 개념으로 이 재난 상황에서 표현되는 인간의 행동 패턴들을 연구를 합니다. 연대에 관해서 특히 이제 한동안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재난이 일어나면은 소위 대중이라고 하는 집단은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사회가 혼란스러워진다라고 하는 것이 주로 이제 지배 엘리트들의 생각이었죠. 근데 실제로 관찰을 해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재난 사회학자들의 반론이었습니다. 오히려 이 패닉 상태에 빠지는 건 엘리트들이다. 그럼 재난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뭘 다뤄야 되는가라고 하는 단서가 여기에서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난문학의 기본 대상은 재난 시의 인간 행동 패턴이라고 한다면 그 행동 패턴이 두 가지다, 크게. 그럼 그 두 가지를 상대할 수밖에 없겠죠. 연대에 대해서는 그 연대를 더 강화할 수 있게 해줘야 될 것이고 혹은 연대를 창조하는 일까지 문학이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갈등에 대해서는 어떤 요인들 때문에 이 갈등이 지금 허구적으로 지금 증폭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해서 그 갈등 구조를 해체하는 보통 이제 재난 인식, 재난 서사 이런 표현들을 쓸 수 있는데 재난 시일수록 이 재난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한 특정한 인식 틀이 작동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서사의 형태를 갖출 때는 재난 서사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재난 인식과 재난 서사가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특정한 방식으로만 생각하게끔 유도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바로 그 경우에 지배 서사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인식 틀을 해체하는 것, 그게 바로 재난문학의 또 다른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난문학이라고 하는 개념을 규정하고 그 재난문학이 어떤 식으로 쓰여지는가에 대한 말씀을 주로 드렸는데요. 저는 두 가지 키워드를 제시를 했습니다. 하나는 치유서사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대항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큰 피해를 가져오는 사건이니까 공동체가 그 피해로부터 회복하는 일이 급선무죠. 그래서 문학이 그 일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치유서사의 측면이고요. 재난이 일어나면은 그 재난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재난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에 통용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 인식의 어떤 부당함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을 또 교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난서사는 또 그런 서사에 대한 대항의 역할을 한다는 차원에서 대항서사라는 또 하나의 키워드로 재난문학을 바라봤습니다. 이 정도의 규정을 가지고 이제 실제 재난과 그 재난들에 대한 대응, 재난문학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는 정도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갈등적 재난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9.11일 것이고 자연재난으로서 가장 큰 충격을 줬던 것이 바로 3.11이죠. 물론 3.11은 자연재난으로만 한정할 수는 없는 그런 사회재난 요소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어떤 현상이 되겠죠. 이 재난문학의 관심사가 바로 재난이 일어났을 때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서사들, 그 서사들에 대한 대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9.11 당시에 어떤 서사들이 통용이 됐는가에 대해서는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지금도 우리한테 기억에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레토릭 중에 하나가 바로 테러와의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레토릭이죠.
즉각적으로 발표가 됐고 공포가 됐고 그리고 대중들을 하나로 합치게 만드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던 그런 레토릭입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이런 상황일수록 통용이 돼야 되고 이를테면 이제 서사의 경합이 공적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손택이 이 글을 발표하고 나서 아주 큰 반발을 샀다고 하죠. 사람들은 아마 그때 물었을 겁니다. 이 사람은 슬퍼할 줄 모르는 사람인가? 근데 손택이 슬퍼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던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 글에서 가장 유명한 문장인데요. 꼭 함께 슬퍼하자. 그러나 함께 바보가 되지는 말자. 이런 문장을 썼죠. 아까 제가 재난문학의 그 두 가지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두 가지 역할이 저는 이 표현 안에 그대로 다 들어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같이 슬퍼해야죠. 그리고 공동체가 회복돼야죠. 그런 의미에서 치유의 서사가 필요하죠. 그런데 바보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토론은 필요하다. 그래서 손택이 아주 약간의 역사의식만 있어도 우리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일종의 대항 서사의 어떤 방향성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이제 치유 서사에 해당하는 어떤 소설을 한 편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제목이 좀 복잡하고 외우기가 어렵습니다. 엄청나게 시끄럽고 믿을 수 없게 가까운이라는 소설인데요. 9.11로 아빠를 잃은 9살 소년이 주인공입니다. 일주기가 되는 시점부터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요약해 드리면서 빠뜨린 내용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 소설에 나오는 조부모, 그러니까 이 소년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서사입니다. 이 소설은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소년과 함께 이 화자를 3등분해서 진행이 되는 그런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분량만 놓고 봐도 이 아이의 말보다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말을 더 많이 듣게 돼요, 독자는. 근데 이 소설이 영화로 만들어질 때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딱 그 줄거리로만 영화를 만들어서 조부모의 서사를 다 삭제를 했고 그런 이유 때문이기도 하겠습니다. 영화는 되게 평이 안 좋았습니다. 아주 좋은 감독인데도 불구하고요. 이 조부모들은 어떤 이야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냐면 2차 대전 당시에 그 드레스덴 폭격이라고 있었잖아요. 그 폭격의 피해자들입니다. 그래서 왜 굳이 이 드레스덴 폭격의 피해자인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야기를 이토록 많이 배치를 했을까에 대해서 많은 해석들이 나오는데요. 이 강연과 함께 올라갈 그 논문에서 인용한 어떤 학자의 설명에 따르면 이러한 연결은, 이 두 서사의 연결은 그와 같은 인간의 취약성이 혹은 고통이 9.11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님을 드러내면서 그 이전에 많은 그런 전쟁 상황에서의 민간인 피해 이런 것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9.11을 손쉬운 애국주의적 전유로부터 구해낸다. 일종의 이렇게 보면은 대항 서사적인 측면도 일부 갖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더 들어가 본다면 왜 하필 드레스덴일까라는 질문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드레스덴 폭격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매우 죄의식을 느낄 만한 그런 사건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군사적으로 별로 정당성이 없는 그 드레스덴이라고 하는 독일 민간인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그 아주 아름답기로 유명한 도시잖아요. 그 도시를 무차별 공중 폭격을 해가지고 엄청난 민간인들을 죽인 그런 폭격입니다. 왜 이런 폭격을 했느냐? 역사학자들의 논의를 확인해 보니까 이게 이제 미국과 영국이 그 폭격의 주체들이었는데 전쟁이 끝나고 나면 소련과 함께 어떤 일종의 주도권 다툼을 펼쳐야 되는 상황이 올 것이니까 우리에겐 이 정도의 막강한 군사력이 있다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어떤 학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엉클 조에게 보내는 메시지, 엉클 조는 이제 스탈린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그런 메시지일 뿐이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정도로 정당성이 없는 그런 폭격이었던 것이죠. 굳이 드레스덴 폭격을 소재로 삼은 것은 이 9.11의 피해 지역인 뉴욕을
드레스덴이라는 거울 앞에 세우려고 했던 게 아닐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울 앞에 세운다는 것은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9.11 테러가 과연 어떤 종류의 일일까, 사건일까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자는 것이죠. 돌아봄으로써 이해해보자는 것입니다. 9.11은 테러의 피해고, 미국이 해외에서 한 것들은 다 정당한 전쟁의 일환이었다라고 하는 그 지배 인식 혹은 지배 서사를 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치유와는 별개로 이루어져야 될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2001년의 테러가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반대로 말하면은 45년의 폭격 역시 정당화될 수 없으니까 이 레벨에서 우리는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정당한 전쟁으로서의 드레스덴 대 부당한 테러로서의 뉴욕이라고 하는 이 구별에 대한 일종의 문제 제기가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뭐 고통의 어떤 동일성이라고 할까요? 혹은 상처의 동일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거를 좀 강조하는 차원에서 역사적인 디테일들은 좀 덜어냈을 뿐이지 분명히 이런 의도는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방금 뭐 대항서사적인 측면이 저 소설에 조금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더 노골적인 대항서사 역할을 했던 소설이 바로 이 소설입니다. 주저하는 근본주의자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소설인데요. 모신 하미드라는 저자입니다. 이 서사학 이론에서 얘기하자면 일종의 2인칭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이라고 계속 지칭하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당신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미국인이고요. 이제 나는 누구냐면은 작가하고 닮은 그런 캐릭터입니다. 창게즈라는 인물은 파키스탄 출신이고 미국에서 성공한 그런 청년인데요. 9.11 테러 이후에 미국 사회의 변화가 그 다른 인종, 특히 아랍권 혹은 뭐 무슬림 쪽에 속하는 그런 개인들에 대해서 집단적인 타자화 현상이라고 할까 그런 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딱히 미국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던 한 사람이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본의 아니게 근본주의자가 되어버리는가라고 하는 것이 주저하는 근본주의자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항에서나 뭐 회사에서나 거리에서나 그런 식의 시선, 어제까지 동료였던 사람들이 갑자기 두려움의 시선으로 날 쳐다보고 잘 나가는 그 엘리트 그 회사원인데 공항에서 따로 또 수색을 당하고 이런 일들을 겪게 되고요. 심지어 어떤 린치까지 당할 위험에 처하는데 그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연병할 아랍놈아 이런 표현을 이제 들어요. 이 인물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외부에서 자꾸 이 인물로 하여금 어떤 변화를 만들게 유도를 합니다. 일종의 자기 실현적 예언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것이죠. 자기 실현적 예언이라는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너는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자꾸 얘기하면 정말 안 되는 그런 것처럼 이 연병을 아랍노마라는 표현이 원래는 이 창게즈는 저 말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파키스탄은 세계 2위의 그 이슬람 국가지만 아랍권에 속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랍 연맹에 들어있는 국가가 아니고 남아시아 쪽에 있는 이제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랍놈이 아닙니다. 근데 뭐 그 당시 미국에서 뭐 아랍, 뭐 무슬림, 뭐 테러 뭐 이런 것들 구별이 됐나요? 구별이 안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 표현들이 역설적이게도 창게즈를 저런 사람이 되게 만들고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내 외부의 문제들이 겹치다 보니까 나는 뭐 미국의 편도 아니고 미국의 적도 아닌데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서서히 자기 입장을 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양극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편이냐 적이냐 이 양극 중에 어딘가로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내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설의 제목이 Reluctant Fundamentalist인데요. 주저하는 근본주의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Reluctant의 의미는 좀 이게 또 곱씹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저한다라는 우리말은 어떤 시간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결정이 된 일을 실천을 미루는 헤지테이트의 의미를 떠올리게 되는데 이 소설의 맥락 속에서는 unwilling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근본주의자가 될 생각이 없는데 나를 근본주의자로 만드네? 이런 뉘앙스가 있는 것이죠. 어떤 표현을 썼냐면 근본주의자로 주체화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상화된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3.11로 넘어가 보면
사망자나 행방불명자 다 합치면 한 2만 명 정도 되는 이제 대재앙이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3.11이라고 하면은 그 안에 한 세 가지 정도의 의미가 같이 들어가죠. 하나는 지진이고, 하나는 지진으로 인해서 생겨난 쓰나미고, 그 쓰나미 때문에 일어난 원전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3중의 재난인 것이죠. 그래서 3.11이라는 호칭을 쓸 때 주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동일본 대지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주로 많이 이제 통용이 되는데 원전이 자꾸 빠진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에서는 그 당시에 이거를 의도적으로 분리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일종의 재난 인식 차원에서 혹은 재난 서사의 차원에서 원전 사고를 좀 고립시키는 그런 방식의 인식과 서사가 통용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치유 서사가 당연히 필요한 국면인 건 사실입니다만 바로 이 후쿠시마라고 하는 금기와 관련해서는 또 대항 서사가 어떤 측면에서 작동을 해야 되는가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치유 서사와 관련해서는 이 작품을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소설이 아니고 애니메이션 작품입니다. 신카이 마코토라는 일본의 애니메이션 감독인데요. 제가 이런 표현을 쓰고 싶은데 거의 뭐 국민적 치유 서사의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런 작품들입니다. 중세시대의 그 로망스들 안에는 연애가 필수고 그다음에 모험이 있고 이렇잖아요. 여행과 모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로망스의 중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이야기들은 연애의 영역은 이 청춘 남녀의 사랑 이야기로 채웁니다. 근데 이 사랑 이야기만 있으면 재미가 없어요. 로맨스에서는 모험이 있어야 됩니다. 이 모험은 어떤 이야기로 감당을 하느냐? 재난으로 감당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 안에서. 그 재난이 일어남으로써 이 남녀의 어떤 그 역경이 시작이 되고 그걸 헤쳐나가는 과정에서 사랑이 깊어지고 이런 얘기들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도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과연 재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캐릭터들의 모험의 배경으로 사용이 된다면 이건 정당한가? 뭐 한나 아렌트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무세계적인 것이다. 뭐 이런 표현을 인간의 조건에서 쓴 걸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사랑에 빠지면은 이제 타인들이라고 하는 타인들로 이루어지는 그 사회 혹은 세계가 눈에서는 안 보이고 이제 공적 영역은 등을 지고 골방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열정에 사로잡히게 되면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사랑으로는 뭐 공적인 영역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게 기억이 나는데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세계적인 사건인데 이게 어떻게 결합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이 이야기들은 있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이야기고 치유 효과가 분명히 있었던 거긴 합니다만 저는 이 문제들이 계속 반복이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신카이 마코토의 재난 3부작 중에 마지막 작품이죠. 스즈메 문단속은 앞에 두 영화와는 다르게 그 3.11이라고 하는 동일본 대지진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직접적으로 지시하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실제로 겪은 그 재난과의 뭐 정면 대결이라고 할까요? 그런 차원에서 재난이 어떤 소재나 배경으로 작동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재난 그 자체에 대한 성찰을 시도한 그런 작품이라는 점에서 저는 앞에 두 작품보다도 더 논의할 가치가 높은 작품이 아닌가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영화는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랑과 재난이 같이 갈 수 있을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에 두 영화에서는 결국은 사랑의 서사로 귀결돼 버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이 두 남녀가 대놓고 막 사랑에 빠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어떤 책임감의 공동체라고 할까요? 이 재난을 막아야 된다. 이 역할을 같이 하는 것으로 전우회 같은 것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재난에 대한 어떤 성찰을 하느냐? 결국은 그 뒷문, 이 뒷문이 재난이 일어났던 곳에는 뒷문이 생기는데 그 뒷문이 다시 열리는 걸 막아야 된다라고 이 설정에서 이 뒷문의 뭐 상징적 의미라고 할까 이게 중요한 것이죠. 왜 열리고 왜 닫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영화가 제시하는 답은 다시는 열리면 안 된다는 마음이 흐릿해지면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재난에 대한 기억도 잊혀지고 사람들이 다시 방만해지잖아요. 그러면 문이 열리는 것이고 그럴 때는 영화 안에 보면은 문을 닫을 때 그 죽은 자들의 목소리를 막 들으면서
그 목소리와 함께 문을 닫아요. 그런 설정은 희생자들의 기억과 소통하고 그들의 염원을 담아서 문을 닫아야 된다라는 설정인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어떤 재난 인식을 가져야만 이 재난을 막아낼 수 있느냐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부작에서 뭐랄까요, 한 번도 이렇게까지 진지하게 해본 적이 없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이 영화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11과 관련된 대항서사적인 역할을 했던 소설 한 편을 소개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헌등사라는 소설인데요. 다와다 요코라고 독일에서 활동을 하는 이중언어로 작품 활동하는 그런 작가입니다. 영어권에서도 유럽에서도 많이 읽히는 그런 작가인데요. 3.11 이후에 이 작가가 저 3.11과 관련된 소설을 써서 비교적 빨리 번역이 됐고요. 해외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던 그런 작품입니다. 단적으로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되고 만 것은 지진이나 쓰나미 탓이 아니야. 자연재해뿐이라면 훨씬 오래전에 극복했을 테니까 말이야. 자연재해가 아니야, 알겠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후쿠시마가 문제라는 겁니다. 원전 사고가 문제고 그게 더 문제고 그 얘기를 왜 이렇게 제대로 하지 않지?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일본이 어떤 환경 문제 때문에 지금 거의 특히 도쿄를 중심으로 죽음의 땅이 돼버려서 도쿄가 이제 비었고 가설주택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고 외곽에, 그리고 일본이 쇠국 상태가 됐다 이런 설정입니다. 해외로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는 거의 고립된 상태가 돼버렸다. 그리고 새로 태어난 아이들은 다 유전적으로 이상이 생겨가지고 금방 죽거나 장애를 갖게 되고, 그 영향을 덜 받는 노인들은 계속 장수를 해가지고 웬만하면 죽지 않는 이런 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증조 할아버지하고 증손자가 나옵니다. 이 할아버지는 비교적 건강합니다. 100세가 넘었는데. 근데 손자는 10살이 채 되지 않은 나이인데도 신체 자체가 이상하게 생겼고 동물처럼 생겼고 이렇게 거의 기형 혹은 장애가 있다라고 느껴질 정도의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바뀌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돌봄의 서사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측면에서는 인류가 새로운 방식으로 진화해 나가는 그런 설정을 가진 그런 서사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서둘러서 끝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기는데 제 해석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 6년이 확 건너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6년은 가능성으로 존재했던 시기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헌등사로 보내면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세상이? 이런 게 존재했던 시기인 거죠. 근데 그 6년이 소설 안에서 확 지나가 버리고 그 다음에 좌절돼 버린단 말이죠. 그 6년 후의 시점에서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가능성이 그저 가능성으로 끝나버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되게 매서운 경고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은 가능성이 있다. 그게 어떤 가능성인지조차 잘 모르겠지만, 근데 어느 시점이 되면은 더 이상 가능성조차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라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탈원전의 철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대재앙적인 원전 사고가 필연적인 것처럼 행동하는 가운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이런 아주 역설적인 문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 원전 사고와 관련된 대재앙. 그래야만 실제로 그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철학적으로 매우 어려운 논의일 것 같긴 한데요. 필연성과 확실성을 분리해서 사유하되 필연성을 받아들여야만 불확실성에 이를 수 있다는 이런 이제 논의입니다. 그런 것과 공감하는 그런 메시지가 이 소설에 있었던 게 아닐까라고 저는 읽었습니다. 소설 거의 부분에 나오는 것인데요. 저는 이 부분이 대항서사로서의 육성이라고 할까 그런 게 느껴지는 대목이어서 이 부분만 읽으면서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덤불 속에 살며시 숨어서 법률만 비틀고 있는 민영화된 관청은 조시다. 욕설을 처음으로 합니다. 소설에서. 돌돌 말아서 버려버리고 싶다. 들판에서 피크닉 하고 싶다고 증손자가 언제나 말하고 있단 말이다. 그런 작은 꿈조차 들어줄 수 없는 것은 누구 탓인가? 어떤 것 탓인가? 오염되어 있단 말이다. 들풀은 어떻게 할 작정인가? 재산과 지위에는 잡초 한 개분의 가치도 없다. 들으라고. 귀이개로 귀지 같은 변명을 파내고 귀를 기울여 잘 들으란 말이야.
마무리 삼아 한 말씀만 드리면은 제 취지는 이겁니다. 재난이 따로 있고 일상이 따로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21세기가 지금까지 거의 재난의 시대라고 해도 될 정도로 그래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면 비정상의 뭐 정상화, 비일상의 일상화 이런 상황이 돼버렸다면 재난문학 따로 있고 문학 따로 있는 그런 상황이 더 이상 아니겠구나. 그러니까 모든 문학이 기본적으로 인류의 운명과 함께 가야 된다면 재난문학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겠구나. 재난문학으로서의 문학은 계속 존재할 가치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가상의 재난을 다루는 그런 문학 작품들하고는 좀 다르게 실제 재난을 다룬 작품들은 그 소재의 무게에 짓눌 수밖에 없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흥미진진한 모험담으로서의 재난 영화 혹은 재난 소설 이런 것들하고는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재난 문학은 재난이라고 하는 아주 그 심각하고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공동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공적 성찰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담겨 있는 작품들이기 때문에 사회적 인식의 함양이라고 해도 그런 걸 위해서라도 저는 읽을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닌가.